안녕하세요. 전창걸입니다. 술 마신 다음날 새싹당 콩차 한 스푼을 뜨거운 물 1리터에 우려서 마셔보세요. 한 30분 지나면 내가 어제 과음한 사람이 맞나 의심이 들 정도로 숙취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제품 가격에 부담 느끼시는 분들 계셔서 이번에 포장 비용을 줄이고 부담도 줄인 새싹당 콩차를 새롭게 출시합니다. 인터넷 다음에서 새싹당 콩차를 검색하시고 전창걸닷컴으로 오세요. 전화문의는 070-8635-1288, 070-8635-1288로 전화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판매는 언제든지 전화문의는 업무 시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너만 멀쩡해? 다른 대로 돼? 똑같이 3차를 달렸어. 삼겹살에 소주로 시작하고 호프로 2차 가고 마지막 포장마차까지. 다들 정신을 못 차리는데 왜 너만 멀쩡한 거야? 바른 대로 돼! 그치의 구도 새싹당 콩차. 최동호의 스포츠당. 회사를 자기 거라고 생각하면은, 그렇죠, 아나무인으로 행동하겠죠. 창업자들은 몰라도 그 아들이나 손자나 딸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면 참 철없는 짓이라고 하죠. 그렇죠. 처음에 회사를 만들 때는 자기 거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대를 거듭하면서 수십 년 동안 큰 기업으로 성장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개인의 것이 아닐 테니까요. 사회적인 의미를 띠겠죠. 아무리 자기 아버지가 대통령이었다 하더라도 정당하건 정당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투표를 통해서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이 됐으면 대통령밖에 행동해야지 여왕처럼 행동해서는 안 되겠죠. 이 나라가 자기네 집안 거라는 또는 자기네 집안과 친한 사람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은 본인의 불행뿐 아니라 나라에까지 불행한 결과가 나오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자기가 사령탑을 맡고 있는, 시장을 맡고 있는 도시에 있는 스포츠팀은 어떨까요? 스포츠팀. 임기 동안에는 자기가 대외적인 상징성을 띌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팀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내 팀이라는 생각하고 좌지우지해도 되는가? 과연 그것이 문제인가? 아니면 부당하게 축구협회의 간섭이 문제인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먼저 얘기를 나눠야 될 것 같군요. 자, 스포츠 평론가 최동호 선생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지난 한 주간 바로 이재명 성남시장 가장 핫한 인물이었죠. 네, 이런 사람 처음 봤어요, 진짜. 좋건 나쁘건 말이죠. 예. 저도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예, 일단은 이 내용부터 좀 간략하게 요약해 주시죠. 지난달 28일에 이재명 시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다가 이 글을 올렸죠. 네. 이 글의 요지는 이 성남FC가 편파 판정에 피해를 입어서 2부 리그 강등에 놓여지게 됐다. 네. 만약에 2부 리그로 강등되게 되면은 챔피언스 리그 출전도 어려워지고 네. 구단 운영 자체가 어려워진다. 네. 그리고 그동안 이 K리그에서 편파 판정 승부 조작도 있어 왔다. 그러면서 이제 대표적으로 세 경기를 지목하면서 억울한 판정이었다라고 네. 얘기를 했죠. 근데 이 글이 부각이 됐습니다. 부각이 되면서 스포츠 기자들이, 그러니까 축구 기자들이 연일 맹폭을 했고요. 네. 이렇게 되면서 프로축구연맹에서 이 상벌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네. 당당하게 이 성남시장이 나갔는데요. 네. 나가기 전에 또 아주 근사한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하셨나요? 레토릭이 아주 화려합니다. 정치인답게. 징계를 줄 거면 차라리 나를 제명을 해라. 이런 말 딱 하고 들어가서 얘기를 했죠. 근데 결국 징계는 나왔습니다. 징계는 나왔는데 네. 가장 낮은 단계의 징계,
경고 처분을 받았었거든요. 네. 이 경고 처분 받자마자 또 페이스북에다가 멘션을 날렸습니다. 이재명 시장이 뭐라고 했냐면은 이 잘못된 것을 바꾸자고 얘기하는 것이 징계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재심을 청구하겠다. 안 되면은 법정 투쟁까지 가겠다. 이런 말을 했죠. 그래서 이제 제 2라운드가 시작이 된 겁니다. 아니, 왜 이렇게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지 뭐 이런 걸 가지고 징계까지 하느냐? 예. 괘씸죄 아니냐? 길들이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예. 뭐 이래서 끝까지 해보자라는 이런 거고 협회에서는 월권행위다라고 옳지 않은 그런. 그러니까 축구를 잘 모르는 정치인의 행동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이 있죠. 축구판에서는 그리고 정치적인 행위다. 예, 축구 기자들 사이에서는. 네. 그러면서 이 축구를 적절하게 또는 지나치게 자신의 그 지명도 높이기나 네. 정치에 활용하고 있다라는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이것은 네. 이제 주로 축구 관계자들이나 축구 네. 기자들의 시각입니다. 반대로 어차피 K리그의 편파반 판정이 있고 승부 조작도 있었고 연맹 운영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 아니냐. 네. 이번 기회에 이재명 시장처럼 다 드러나고 문제점을 지적을 한 것이 오히려 발전에 도움이 된다라는 것이 이재명 시장을 응원하는 쪽의 주장이죠. 그렇군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 스포츠 평론가로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미 몇 차례 컬럼이랑 방송을 통해서 제 생각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재명 시장의 주장을 보면은 위태위태한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리고 쉽게 공감하기 어려운 면도 있는데 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재명 시장 같은 분이 등장을 해야지 된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번에 프로축구연맹과 이재명 시장의 싸움에서도 네. 프로축구연맹이 적절한 방송 용어는 아니지만 개박살이 났습니다. 상대가 안 돼요. 게임의 상대가 안 됩니다. 이재명 시장 개인의. 네네. 그래서 1라운드가 끝났죠. 네. 1라운드에서 흠씬 두들겨 맞았어요. 프로축구연맹이. 네. 두들겨 맞으면서 1라운드 끝나자마자 이재명 시장에게 우리 그만하자. 네. 내가 못 견디겠다. 그만하자. 좀 제발 봐줘라고 얘기했는데 이재명 네. 시장이 링에 올라와가지고 한 번 더 붙자 올라와봐. 다시 콜을 한 거였었거든요. 그렇군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징계라는 처분의 의미, 그러니까 경고는 가장 낮은 단계인데, 네. 이재명 시장을 상벌위원회에 회부했던 근거, 이 네. K리그 명예 실추, 네. 비슷한 사례건들은 전부 다 벌금형이었었거든요. 그럼 그보다 더 중징계였다는 거군요. 예. 네. 그래서 만약에 이재명 시장이 아니라 성남FC의 사장이나 단장이 똑같은 말을 했었으면 아마 최소한 벌금 500만 원 정도는 나왔을 겁니다. 그렇군요. 또 프로축구연맹이 경고 처분을 내린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재명 시장이 그동안 축구 발전에 기여해 온 공로를 감안을 하고 네. 또 앞으로 구단 운영을 잘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해서 네. 징계 처분을 내린다. 이 얘기의 속뜻은 네.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시장한테 우리 그만하자. 이런 거였었거든요. 예, 당신 보니까 그렇게까지 우리가 그러니까 속마음은 프로축구연맹의 속마음은 이런 인간일 줄은 몰랐다.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이거거든요. 사실은 대강 타협할 줄 알았는데. 예. 근데 이게 제가 왜 중요하냐면은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의 주장이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네. 이재명 시장 같은 분이 자꾸 나와야지 체육계가 더 세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예. 축구 기자들 중에 이렇게 열받아서 흥분해가지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뭐냐면 축구가 철저히 정치에 농락당했다. 이재명 시장 때문에. 네. 예. 네. 그런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축구계 또는 체육계 사람들은 제가 보는 거는 철저히 농락당한 건 맞다. 네. 철저히 농락당했는데 언제는 안 그랬냐. 왜 농락당했는지 스스로를 돌이켜봐라. 너희들이 너무 실력이 없다는 겁니다. 무능하고. 네.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일찌감치 이재명 시장과 같이 비판하고 검증하고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체육계 내부에서
서로 검증하고 경쟁하는 시스템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은 쉽게 정치에 농락당하고 끌려다니지 않을 체력이 길러졌다는 얘기죠. 네. 근데 그런 게 없었다는 겁니다. 왜 없었었냐면은 체육계 특유의 문화가 있거든요. 체대 다닐 때서부터 단학가에다가 선배 저 100m에서 보이면 달려가가지고 인사하고요. 절대 뭐 선배를 비판하거나 자기 의견 게시하는 거 없습니다. 체육계 내부의 의사소통 문화는 오로지 지시와 복종입니다. 상명하복. 예. 여기에 체육계 그 소위 말하는 오피니언 리더 그룹이라든지 정책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오로지 오다바다 가지고 충실하게 하는 것밖에 없어요. 네. 이러다 보니 그 조그만 권력 가지고 우리 선수나 지도자들 뭔 일이 있으면은 가혹하게 자기 명령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는 사람들한테는 가혹하게 권력을 휘두르면서 당장 해외 무대 바깥에 나가가지고 무슨 올림픽에서 사건 터지면은 외교적 대응 하나도 할 줄도 모르고 안현수 터졌을 때 국민들의 지탄받고 그리고 이 국내에서도 체육계 외부와 한 번이라도 붙기만 하면은 말 한마디 제대로 할 줄 모르고 이들의 능력이 이렇게 무능하고 실력 없고 개구리 올챙이 시절에 그러니까 무능한 채로 만만한 사람한테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이 실체를 우리가 보고 있는 거거든요. 게다가 그 정저지화라고 해서 우물안 개구리 신세로. 우물안 개구리식으로. 예. 그런 게 왜 이제 제가 이제 그 말씀 체육계 문화를 말씀드리고 이재명 시장 같은 분들이 일찌감치 붙어서 체육계 내부에서 싸워봐야지 세상이 이렇구나. 우리도 이렇게 갖춰야 된다. 우리에게도 율사가 필요하고 마케팅 전문가가 필요하고 우리끼리 싸우고 누가 더 똑똑하고 누가 더 논리적이고 누가 더 단체를 운영을 잘하는지를 계속 그들끼리 내부에서 싸워왔어야지 체력이 단단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이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그 사람이 아니라? 옳았다 그르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그런 얘기시죠. 그런 면에 봤을 때는 저는 이재명 시장 같은 분의 등장이 굉장히 반가운 거죠. 네, 곁다리로 지금 조연급으로 엑스트라급으로 홍준표 지사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거는 저는 이제 이재명 시장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등장이 반갑고 끝까지 싸워 나가기를 바래요. 그래서 그 과정이 체육계, 축구계의 어떤 긍정적인 경험으로 축적이 되기를 바라는데 이재명 시장이 하시는 게 굉장히 위태위태합니다. 네.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첫 번째 그 페이스북에 올리신 글 중에서 이부 리그 강등되면 챔피언스 리그 출전하기 힘들다라는 암시하는 글. 이거 보면서 이거는 아닌데라는 느낌 들었었고요. 네. 그리고 홍준표 도지사가 같은 이제 그 경남 FC 이제 구단주이다 보니까 이재명 시장을 응원하는 글을 페이북에다가 올렸었거든요. 그랬었죠. 그랬는데 근데 그거를 갖고서 이재명 시장은 계속 홍준표 도지사는 왜 징계를 안 주느냐. 자꾸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프로축구연맹에서 이 경고 처분 받고 난 뒤에 또 장문의 글을 올려가지고 홍준표 도지사한테 보내는 장문의 글을 올려서 도지사님 징계를 자청해 주십시오. 라는 요지의 글을 올렸었거든요. 이런 거는 좀 보기에 쉽게 공감 가기 어렵죠. 뭐 그런 면도 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 이재명 시장의 주장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이런 분의 등장이 체육계 내부에 체육계가 더 성장하고 강해지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이게 자칫하면 정말 누가 옳으냐, 누가 그르냐라는 차원에서 못 벗어날 수가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앞으로 체육계 발전을 위해서 어떤 것이 바람직하시냐 이 차원으로 지금 눈평을 해주신 겁니다. 그죠? 네, 그리고 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 자꾸 드려야 되는데 이제 방송이나 다른 데 나가서 얘기를 하다 보면 시간이 워낙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해가지고 간혹가다 오해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재명 시장의 등장이 체육계하고 무슨 관계냐라고 이제 의문을 표시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체육계 인사들, 체육인들을 얘기할 때 우리가 떠올리는 거는 다 운동한 선수들을 다 떠올리죠. 그렇죠? 근데 운동한 선수들만이 대한민국 체육계를 구성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예, 선수만 있는 건 아니겠죠, 정말. 저도 넓은 범위에서는 체육인이고요. 그 프로야구 운동선수 출신이 아닌데 프로야구 구단을 움직이는 사람들, 마케팅이나 사무국장도 있을 수 있고요. 이렇게 산업 쪽에 계시는 분들. 그렇죠. 또 스포츠 행정을 맡아가지고 하는 분들.
이런 분들도 체육인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런 분들이 오히려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한국 체육의 판을 만들어가고 있으니까. 음악계도 마찬가지죠. 무대에 서고 노래 부르고 연주하는 이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예. 그 판을 만들어주기 위한 그런 스태프들, 행정가들 많이 계시니까요. 예. 매니저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이 환호성을 올리는 이 스타 선수들이 체육계 전부가 아니라 이런 네. 선수들이 대를 이어서 끊이지 않게 육성하고 발전하고 네. 또 해외 나가서도 갖고 있는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고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게 외교적으로 도와주고 의료적으로 도와주고 행정적으로 지원해주고 이런 모든 면을 체육계로 본다고 한다면은 제 말씀을 좀 이해는 가리라고 제 말씀이 이해 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논평 고맙습니다. 지난주에 김일중과 장명부와 김일중 얘기하다가 마무리가 급 마무리됐죠. 예, 그 장명부 얘기를 좀 남겨뒀어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은 장명부와 산미 예. 그리고 혜태 예. 이렇게 했습니다만 이 산미하고 장명부 지난번에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네. 산미라는 팀에서 왜 장명부를 구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먼저 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산미가 진짜 어려운 팀이었었죠. 5년 뒤에 꼴찌였었는데 그냥 꼴찌가 아니다. 모든 기록을 예, 승률 2할에 못 미쳤다. 1할 8분 8리였었다. 또 5비전 16전 전패였었다. 아유. 자, 이래서 이제 급하게 선수를 찾다 보니까 당시에 이제 히로시마 카프에서 뛰고 있던 장명부 그리고 김일중과 한 해 차이를 두고서 요미우리에 입단해서 팀을 옮긴 이후에 일본 프로야구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던 장명부를 긴급 수혈했다라는 얘기까지 갔습니다. 그렇죠. 예. 스타일은 많이 달랐다. 예. 그렇죠. 비슷한 시대에 뛰었었는데 김일중과 장명부의 스타일도 많이 달랐는데 장명부 같은 경우에는 그의 야구 스타일 그대로 거칠고 다혈질적인 면이 있으면서 끊임없이 일본에서 뛰었을 때에도 한국 국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차별을 받았다. 네. 차별에 저항하면서 살아온 인물이다. 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장명부가 언제 들어왔냐면은 83년에 산미에 들어왔거든요. 프로야구 2년차 때. 예, 그렇죠. 입단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83년에 이제 산미하고 구두로 가계약을 한 이후에 이제 한국에 갈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삼성이 전지훈련을 오니까 자청해서 배팅볼 투수를 자원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 자, 그러면서 흠씬 이 두들겨 맞으면서 이 삼성 타자들을 다 간판한 거였었죠. 그래서 83년 최고의 타자, 타격 4관왕을 차지했던 장효조도 이 장명부와의 대결에서는 15타수 1안타로 굴욕을 당했었다. 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 드디어 장명부가 한국에 온 것입니다. 3회에 들어왔어요. 이제 장명부를 주목할 수밖에 없지만 장명부로서도 만만찮은 한국 생활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왔죠. 왜냐하면 83년 그라운드에는 마치 전쟁과 같은 분위기였었죠. 아, 어떻게요? 왜냐? 82년에 세계 야구 선수권 대회가 한국에서 열렸습니다. 그리고 우승을 했죠. 네네네. 결승전에서 일본의 역전 극적인 한대화의 홈런으로. 아, 맞아요. 왼쪽 폴대를 맞추는. 김재박의 개구리 타법, 예. 그 한대화의 3점 홈런, 예. 그리고 선동열의 눈부신 후투. 그쵸. 네네. 그래서 그 세계 선수권 대회를 위해서 프로에 진출할 선수들을 일시적으로 묶어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82년 세계 선수권 대회가 끝나자마자 83년에 대어들이 한꺼번에 들어온 거였었죠. 어떤 선수들이었죠? 예를 들면 김시진, 장효조가 삼성에 입단했습니다. 그해 입단했군요. 예. 네. 김재박, 이해창, MBC에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름만 들어도 당장 우승할 것 같은 그 이름, 최동원이 롯데에 들어간 겁니다. 아. 여기 이제 괴물투수라고 막 이렇게 뛰어났던 장명부가 산미에 들어왔고요. 그랬군요. 그래서 83년 시즌 전야는 폭풍의 전야같이 모든 야구 팬들의 가슴을 울렁울렁 거리게 만드는 그런 분위기였었어요. 그 예전엔 정말 그랬었어요. 중요한 대회를 앞두고는
국가대표가 더 중요하다. 예. 그때는 프로는 국가대표를 할 수 없었던. 뭐 예전에는 뭐 다 나이도 속이고 그랬던 시대였으니까요. 아직도 기억나는 것은 노찬엽 선수가 검객. 예. 88대였나? 예, 88 올림픽을 예. 마치고 예. 그리고는 들어갔죠. 예. 그래서 이제 드디어 정규리그가 시작되기 전에 연습 경기가 열리잖아요. 네. 연습 경기에 이제 제야의 고수들 그리고 무림세계의 고수들이 서서히 몸을 풀기 시작한 거죠. 네. 장명부가 일본에 삼성 왔을 때 배팅볼 투수를 했었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래서 산미에 와가지고 연습 경기 할 때 산미 구단에다가 한 가지 좀 달라고 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를 뭘 달라고 했냐 하면은 이 상대팀 타자들 분석한 데이터 좀 달라 좀 알아보게. 네, 당연하죠. 산미가 그게 뭐냐? 응? 이게 뭐냐? 그런 거 없어.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프로야구 초창기에 우리의 모습이었었죠. 일본은 그거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하죠. 예, 그렇죠. 심지어 상대팀 타자나 투수의 그런 버릇, 쿠세라고 하죠. 일본말로. 쿠세를 면밀히 분석해서. 장명부가 보기에 얼마나 한 수 아래로 보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일본에 진출했을 때 특히 초창기에 애를 먹는 거죠. 쿠세를 다 간파당하니까. 연습 경기에서 다 간파당하니까. 그래서 장면부가 고육지책으로 또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죠. 뭡니까? 연습 경기에 자원에서 다 올라가는 겁니다. 다? 예. 다는 아니고 두 차례 등판했습니다. 두 차례 등판했는데 우리나라 타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그 말로만 듣던 괴물투수 장명부다. 해가지고 잔뜩 긴장하기도 하고 타석에 들어섰는데 이게 뭡니까? 던지는 공은 다 직구인데 빠르지도 않고 변화구는 뭐 들어오지도 않고 한번 쳐보니까 두들겨 맞고 그래서 11이닝에 17안타 11실점 이렇게 된 거였었죠. 배팅볼 투수였네요. 완전. 네, 완전 배팅볼 투수. 그러면서 퇴물 투수 아니냐. 산미가 또 돈 날렸다. 이런 얘기가 연습 경기 할 때 파다하게 이제 돌기 시작한 거였어요. 괴물 투수가 아닌 퇴물 투수. 예. 그러나 장명부가 왜 직구만 던지고 얻어맞았는지 곧바로 시즌 개막하자마자 드러난 거였습니다. 83년 4월 3일이 데뷔전이었었거든요. 그렇게 두들겨 맞던 장명부가 7이닝 동안 삼진 7개에 6안타만 허용하고 1실점을 하게 되면서 승리 투수가 된 것이었죠. 이때부터 장명부의 놀라운 기록들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83년에 산미가 30승을 장명부가 30승을 올렸는데 427이닝을 던졌고요. 놀라운 거는 4일 연속 등판하기도 했었다. 이 4일 연속 등판의 내용은 한 번 완투승하고 그 다음날 또 올라와서 2이닝 마무리를 뛰고 그 다음날은 2.1이닝 마무리를 뛰고 그 다음날은 또 완투승을 올리기도 했었다. 이렇게 뛰었다는 거였었죠. 근데 놀라운 기록들이 많은데요. 이 83년 5월 달에만 장명부가 9승을 올렸습니다. 불멸의 기록이에요. 한 달에? 한 달에만. 그러니까 이 불멸의 기록으로 이 월간 최다승 한 달에 9승. 이건 진짜 장명부 이후로 세워지지 않을 기록이기도 하죠. 뭐 이런 기록들을 세우면서 이제 이 한국 프로야구를 장악을 해 나가게 되는데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죠. 어떤 일을? 그러니까 83년 한 해에만 장명부가 30승, 그리고 산미에 임호균이라고 또 국내 에이스가 있었잖아요. 임호균이 12승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미가 거둔 52승 가운데 이 두 투수가 42승을 합작을 했는데 이 두 투수가 42승을 합작한 팀이 1위를 못하는 거였었죠. 그러니까 83년은 전기리그, 후기리그로 나눠서 전기리그, 후기리그 각각 1위 팀이 한국 시리즈를 벌이는 거였었거든요. 근데 전기리그에서도 산미는 2위, 후기리그에서도 2위, 혜태가 전욱이 통합 우승하게 되면서 우승팀으로 떠오르게 됐죠. 근데 이 과정에는 정말 산미가 지독히도 운이 없구나, 또는 정말 코미디 같은 일이구나,
라는 사연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어떤 거, 그냥 뭐 다른 투수들이 약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아마 지금 말씀드리면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산미가 83년 정기리그에서 앞서 나갔죠. 네. 장명무도 들어오고 하니까. 그랬는데, 이 산미가 앞서 나가고, 혜태가 2위로 1위 산미를 추격하는 네. 그런 레이스 판도였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산미가 거의 이제 우승을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네. 정기리그 우승을 눈앞에 뒀던 이제 83년 6월 1일 MBC 청룡하고 경기를 벌이거든요. 네. 여기서 사단이 일어납니다. 사단이요? 예. 김진영 감독이었습니다. 산미의 예. 김진영 감독이 심판 판정에 항의를 하게 되죠. 김진영 감독은 김진영, 김경기 인천 야구의 상징적인 인물이었죠. 예. 네. 이 심판 판정에 항의하던 김진영 감독이 분을 사귀지 못하고 모자 집어 던지고 유니폼 막 뜯어 헤치고 풀어 헤치면서 심판하고 치열하게 거칠게 몸싸움을 벌인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예. 근데 만약에 심판에게 몸싸움 벌였다. 이거 어떤 징계 처분을 받을까요? 보통 뭐 아주 세게 받으면 한 뭐 자격정지 1년 정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아주 이제 그 미운털이 박혀가지고 중징계를 받게 되면 그런데 운이 없었었죠. 네. 왜 운이 없었냐? 그 경기를 당시 각하께서 보고 계셨던 겁니다. 당시 그 전두환이 보고 있다가 그렇게 공들여가지고 지금 자신의 그 정치적 정권의 안정을 위해서 프로야구를 출범시켜놨는데 네. 아니 어디서 느닷없이 배우지 못한 상컷처럼 감독이 나와가지고 유니폼 풀어헤치고 심판과 몸싸움 벌이면서 프로야구 판을 깨놨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전두환이 전화를 걸었죠. 경찰로 구속을 시켜라. 그래가지고 김준영 감독이 경기장 끝나고 나오면서 경기장에서 구속됐습니다. 가만있어 봐. 이거 그 참 나쁜 그 과장 국장 아주 나쁜 사람이라며 그러면서 구속시켜야 합니다. 예. 야, 얘기하는 거랑 비슷한 유명한 일화였었죠. 예, 이 잘라야 됩니다. 뭐 이런 건 비슷한 얘기네. 예. 예. 이 김진영 감독이 구속되면서 그 전기리그 우승을 눈앞에 뒀던 산미가 나머지 경기에서 급 추락을 하게 되죠. 사기가 떨어졌군요. 예. 네, 그러면서 혜태에게 역전을 허용하면서 전기리그 우승을 차지하지 못하고 네. 전기리그를 2위로 마무리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이게 당시의 우리 분위기, 그러니까 이 군부독재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이었잖아요. 83년이면은. 네네. 전두환의 위세가 막강할 때. 그럼요. 그리고 이 사회정화라는 이름으로 철권 통치가 이루어질 때였었죠. 여기서 각하의 말씀 한마디로 그 구속이 돼버렸는데, 그럼 팀 분위기면은 뭐 경찰이나 그러니까 산미의 그 단장서부터 해가지고 선수들은 각하의 심기를 건드린 팀원이기 때문에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잖아요. 뒤숭숭했겠네요. 뒤숭숭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정기리그 우승을 눈앞에 뒀다가 이렇게 추락하게 되는데, 네. 정기리그 2위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후기리그에서 그래도 우리에게는 뭐 이모균도 있고 장명부도 있고 또 뭐 타격도 좀 살아나고 있으니까 후기리그 우승을 해보자. 네. 심기일전에서 다시 도전하게 됩니다. 근데 후기리그에서도 역시 산미의 위력이 나타나죠. 장명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위력이 나타나니까 후기리그에서도 우승을 눈앞에 두는 페이스를 가져가게 되죠. 네. 그런데 이 82년 원년의 스타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박철순을 생각하잖아요. 네네. 투수로서는 박철순이었는데 타자로는 누가 있을까요? 백인천이 감독 겸 선수라고 하는 전무후무한 MBC 청룡에서 뛰었던 사할 1타율을 예, 기록했던 네. 이 백인천이 MBC에서 나와가지고 83년에 산미에서 뛰었습니다. 그래요? 산미에서 감독 겸 코치 겸 타자로 뛰었죠. 산미에서. 네. 잘 뛰었습니다. 백인천도 가세하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후기리그에서 백인천도 좋은 성적, 좋은 플레이 보여주면서 우승을 눈앞에 둘 정도로 잘 나갔었는데 또다시 8월 22일쯤에 대형 사건이 또 하나 터지죠.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다. 이 백인천 감독 겸 선수가 간통 사건으로 구속이 된 겁니다. 아이고. 게브랄티 선전하고 그러면서 잘 나가고 있었던. 그랬죠. 네. 이 백인천 아저씨가 네. 간통 사건으로 구속이 되면서 빠지게 되니까 또 어느 날 갑자기 팀의 주축 타선을 이루면서 감독 역할을 해왔던 백인천이 빠지게 되니까 팀이 또 와해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후기 리그에서도 우승을 바라볼 만 했는데 백인천 사건 이후에
급추락하게 되면서 후기 리그 2위로 밀려나게 됐죠. 결국은 자멸한 게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83년 산미의 스토리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코비디 같은 또 그 시대의 어떤 뭐 시대상도 있고요. 네네. 뭐 이런 사건들에서 결국에는 장명부가 30승을 올리는 활약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우승을 차지하지는 못했다라는. 하지만 우승은 차지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 전회 도깨비 팀이 산미 슈퍼스타즈 정확히 얘기하면은 수식하는 단어는 도깨비 팀이라는 거잖아요. 예.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다. 예. 네.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이제 그 최동원이 들어왔잖아요. 네. 83년에. 네. 그래서 이제 최동원의 위력을 실감이 났죠. 당시 선수들이. 그래서 네. 최동원이 뛰게 되면은 이 경기는 졌다. 포기하자. 그리고 최동원 이후에 들어왔던 선동열 같은 경우에는 선동열이 불펜에서 몸만 풀고 있어도 오늘 졌다. 그렇죠. 네. 이제 그런 얘기까지 나왔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 선동열, 최동원보다 그리고 호환 마마보다 더 무서웠던 것이 당시에 장명부였습니다. 왜냐하면 장명부는 하루 던지면 그 다음날 안 나와야 되는데 그 다음날 또 나온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단기전이라 그러면 그래도 되는데 예. 안 되죠. 그렇죠. 이제 그런 정도로 장명부는 완투에다가 연투에다가 승수를 쌓았다는 얘기인데 장명부 개인으로서는 엄청난 실망감을 갖게 된 사건이 터지게 되죠. 산미 내부에서. 하긴 일본의 선진적인 야구 시스템에서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등판을 했습니다만 그걸 통해서 그래 그래도 뭔가 좀 참아내면 뭐가 들어오겠지라고 하는 예. 그런 게 있으니까 보상 때문에 그런 무리수를 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왠지 그럴 것 같은데. 당연하죠. 네. 프로니까 막 네. 당근이 있어야지 되고 이 당근이 현금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거의 1억 6천만 원대의 그 대접을 받고 그러니까 이 그 연봉에다가 승용차와 아파트 조건을 걸고 한국에 왔는데 네. 시즌 개막하기 전에 당시에 산미의 그 사장이 허영 사장이었었거든요. 허영. 네. 허형. 형. 네. 예. 허영 사장하고 이 KBO 사무총장 이름이 좀 많이 알려진 분이죠. 이호헌 사무총장. 이호헌 사무총장과 이 장명부 3자가 대면한 자리에서 이렇게 그 진지한 자리는 아니었었습니다. 장명부가 와가지고 서로 이제 얘기를 나누는 자리였었는데 네. 박철순이 화제에 올랐죠. 네. 82년 최고의 투수 24승. 네. 그래서 이제 산미 사장이 박철순 정도를 기대한다. 박철순 정도 해줘라. 네, 그 성적. 24승 정도면 뭐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네네네. 장명부가 씩 웃으면서 한 30승 할 것 같다. 라고 하니까 30승? 뭐 30승 해주면 내가 해달라는 거 다 해줄게. 1억 원 줄게. 그래서 구두로 약속을 하게 된 것이었어요. 1억 원. 예. 네. 근데 30승을 지키고 난다. 30승을 83년에 실제로 했는데도 그러니까 전문 용어로 쌩깐 거였었죠. 그래서 쌩까고 난 다음에 장명부는 84년서부터 성적이 곤두박치기 시작한 거였었습니다. 성적으로 얘기한다면은 뭐 최다 연패 기록도 내기도 하고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됐었죠. 근데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게 장명부가 일종의 우리가 이제 태업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태업을 얘기했었는데 일본에 있을 때도 이제 이게 태업이라는 게 이제 얘기가 나오기는 나옵니다. 근데 언제 나왔었냐면은 일본에 있을 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대로 장명부가 이 히로시마 카우프에서 뛰었을 때에 히로시마 카우프에서 6년간 58승을 올렸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이 한국으로 건너기 전에 히로시마 카우프의 일본 시리즈 2연패에 에이스라고 해도 좋을 만큼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일본 시리즈에서. 네. 2년간 연속으로 3번 등판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승리도 따내고요. 그랬는데 히로시마 카우프가 일본 시리즈 우승하고 난 다음에 우승팀에 그 배당금이 내려오잖아요. 네. 이 배당금을 선수들에게 나눠주는데 오히려 1승 2패 2승을 거뒀던 장명부보다도 한 경기도 올라가지 않았던 마운드에 한 번도 올라가지 않았던 일본인 투수에게 배당금을 더 나눠주는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게요. 이것을 보면서 또 모멸감과 이 차별감을 느꼈던 장명부가 고뇌하던 때에 이제 장훈 KBO의 원로로 있었던 장훈이 이 한국행을 소개를 해주는데 네. 한국행을 결심하고 난 뒤에 그해 82년에 성적이 히로시마 카우프에서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81년에
이 장명부가 12승을 올렸었거든요. 네네. 근데 82년에 갑자기 3승 11패로 부진합니다. 이 성적 때문에 우리가 올 때는 이 숫자만 보고서 한국 야구에서는 퇴물 투수가 온다라고 의구심을 가졌던 분들도 계셨는데 이 돌아가는 상황을 보게 되면은 퇴물 투수가 아니라 어차피 히로시마에서는 마음이 떠났고 한국으로 가기로 했으니 내가 무리해서 던질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퇴업을 한 거라고 봐도 되겠죠. 그렇군요. 그렇게 볼 수가 있다. 예. 네. 그럼 여기서도 그랬던 거 아닌가? 한국에서도 그랬던 거였죠. 네. 예를 들면은 장명부라는 인간의 어떤 그 캐릭터, 그러니까 그 능란하고 치밀하고 자기 것을 챙기려고 하고 이런 것을 보게 되면은 퇴업까지 하는 정도라고 본다면은 프로 선수로서 당연히 받아야 될 그 대우를 약속했던 대우를 받지 못했을 때 그만큼 나도 뭐 그만큼 최선을 다할 수가 없다라는 나름의 어떤 확고한 원칙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였었죠. 그렇군요. 아, 이거 배짱이 정말 두둑하네. 예. 보통 사람은 그렇게 못하는데, 그죠? 근데 배짱이 두둑하다는 게 어디서 나타나냐면은, 예를 들면은 이제 82년, 83년까지만 하더라도 프로야구 초창기였었으니까, 네. 만약에 이제 병영님하고 저하고 우리 대학교에서 같이 야구를 했어요. 네. 병영님은 내야수고 저는 투수야. 근데 굉장히 친했어. 근데 나는 뭐 예를 들어서 롯데로 가고 병영님은 MBC로 갔다. 네네. 근데 우리가 서로 맞는 거야. 경기에서. 네. 근데 우리 팀이 완전히 이겼어. 뭐 7회에 8대 0으로. 네. 이 당시는 이렇게 그래도 옛날 친구 만나고 하면은 경기 전날에 야, 내가 던지기 전에 모자 한번 살짝 만지고 던지면은 직구야. 한번 쳐봐. 해서 타율 관리도 해주고 했었거든요. 아, 승패에 지장 주지 않을 정도로. 예. 아, 말도 안 되긴 하지만. 그 당시 이제 굉장히 그 프로식의 결례라고도 볼 수는 있겠죠. 지금은 이제 그렇지는 않지만. 네. 이런 식의 그 경기였었는데, 이 장명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철저하게 투수들이 어떻게 몸쪽 승부를 해야 되는지를 보여준 투수라는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 당시 우리 투수는 주로 이제 예를 들면은 뭐, 이 박효순이 처음 뭐 이 포크볼, 너클볼 던져가지고, 뭐 새로운 세계를 열어줬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었으니까. 그렇죠. 슬라이드하고 직구 위주였었잖아요. 그렇지. 그 양쪽 옆으로 휘거나 그냥 직구만. 예. 사실 선동열 선수도 슬라이더만으로 1세를 풍미했었지만. 예. 하지만 이 정말 위에서 아래로 뚝 떨어지는 그런 포크볼로 한국 프로야구 초창기를 정복했던 게 우리가 만지 그걸 마구라고 했습니다. 마구 했었죠. 예, 마구라고 할 정도로서. 예, 포크볼을 제대로 구사하는 투수가 없었을 때. 예. 예. 우리가 요즘에 듣는 얘기는 이 투수들이 타자하고 승부를 할 때 몸쪽 승부를 해야지 된다. 숱하게 듣죠. 네, 그렇지 못하면 인류 투수가 될 수 없다. 예.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느끼잖아요. 근데 이 몸쪽 공을 던져야지 되기 때문에 투수로서는 이게 너무나 당연한데 이 타자들도 몸쪽으로 들어오는 공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예. 슉 하면서 들어오는데 위압감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 웬만한 선수 같은 경우는 그럴 때 소신껏 휘두르기가 힘들겠죠. 예. 네. 근데 투수들도 부담스럽기는 매한 가지예요. 저러다 맞추면 어떡하지? 예, 맞으면 어떡하지? 바짝 붙이기가 어렵죠. 그래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몸쪽 공을 제대로 던지는 투수들이 없었다는 얘기죠. 여기에 해성같이 나타나가지고 장명부가 몸쪽 공으로 승부를 냈다는 겁니다. 네. 몸쪽 승부의 세계를 처음으로 보여준 선수가 바로 장명부였다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고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렇게 해서 83년도에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웠지만 산미에서 배신을 당하고 구두였지만 퇴업을 하고서 그리고는 제가 알기로는 그러고서도 이번에야말로 약속 지킬게 하다가 그 다음에 팀이 매각이 되죠. 예, 84년에 13승을 기록하게 되고요. 네. 85년에 11승. 네. 85년에 또 한 번 속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네. 그랬는데 86년에 1승으로 올리게 되죠. 어떤 걸 또 속았나요? 이제 관계가 이제 악화가 된 겁니다. 네. 그래서 구단에서 거의 왕따로 지내게 되죠. 네. 성격이 이상하다라든지 예를 들면 이런 말이 돌게 되면서 86년에 이미 장명부는 마음이 떠났다라고 봐도 됩니다. 산미로서부터. 1승을 올리게 되면서 그러니까 선수로서는 은퇴를 하게 되는데 은퇴 이후에 장명부가 이 삼성과 롯데에서 코치를 지냈었거든요. 네. 그런데 불행한 일이 생기죠.
일단 본인의 어떤 그 다혈질적인 성격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차별 이렇게 평생을 지내다 보니까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겠죠. 한국 무대에 적응도 못했기 때문에 마약에 손을 댄 겁니다. 91년 장명부 마약 사건이 터지게 되면서 한국 프로야구에서 영구 제명을 당하게 됩니다. 지금보다 훨씬 엄격했었던 그런 마약에 대해서 시절에 예. 게다가 별로 도와줄 수 없는 도와줄 일이 없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인맥이 없는 그런 이곳에서 그래서 이제 외로움도 겪고 야구에서 자리 잡고 못하고 있는데 그 장명부라는 이름이랑 그래도 연봉으로 버는 돈이 있으니 주위에 전문 용어로 양아치 같은 인간들이 꿰기 시작하죠. 그 사업을 막 들쑤십니다. 근데 하는 사람마다 안 돼요. 당연하겠죠. 그러면서 도박에 손을 대게 되고요. 술도 마시게 되고요. 이러다가 빚보증까지 서게 되면서 완전히 돈을 날린 채 일본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일본에 가서 뭐 할 수 있을까요? 처음에 택시기사를 했습니다. 살아야 되니까. 그만큼 돈을 다 날렸나요? 예. 일본 프로야구에서 벌은 돈도 있었을 텐데 세상에. 그걸 다 날렸다는 거군요. 예, 뭐 하다못해 사업해도 실패하고 나중에 빚보증까지 서게 됐으니까 택시기사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다가 조금 돈을 모아서 이제 그 도박장을 하우스를 운영하게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무도 지켜보지 않는 가운데 혼자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사망한 지 며칠 후에야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데 이런 이 장명부의 성격, 이런 인생 스토리. 근데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좀 기억을 해줘야 될 것은 뭐냐면은, 3미 30승, 427승 던졌다, 괴물투수다, 이것도 있지만, 장명문 그래도 한국 국적을 끝까지 유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면서 남긴 이 한마디, 나의 고향은 현해탄이다. 이 한마디 속에서 본인도 노력은 했고, 적응을 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그 속에서 또 보이지 않는 차별 속에서 얼마나 괴로워하고 본인은 거기에 저항을 했는지 이 저항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소통의 능력의 부족이라도 볼 수 있겠지만 장명부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이해할 만도 하죠. 눈부신 성적을 거두고 하지만 그 무리한 몸도 있었을 테지만 무엇보다도 약속을 지키지 않은 구단에 대해서는 실망 그리고 그의 뒤엔 태업 다시 약속을 해서 심기일전하기로 했습니다만 구단이 청보로 매가게 되면서 약속을 또 지키지 못한 그런 측면. 그래서 선수로서는 더 이상 빛을 발하지 못하고 하지만 뛰어난 그런 그 야구에 대한 감각과 일본에서 배워온 그리고 보여줬던 그런 코칭 능력 신뢰받아서 코치까지 했습니다만 결국은 적응하지 못하고 마약 때문에 또 사업 때문에 사기꾼 때문에 모든 걸 날려버리고 다시 일본으로 돌아와서 재기를 꿈꾸다가 객사라고 볼 수 있겠군요. 아무도 보이지 않는 그런 볼 수 없는 곳에서 그렇게 실내에서 죽었지만 객사를 한 장명부. 그에 반해서 지난주에는 똑같이 유미우리 자이언츠에서 뛰었지만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입단을 했고 유미우리에서도 에이스 노릇을 했으며 그리고 삼성에 와서도 에이스 노릇을 하고 똑같이 장훈의 그런 장훈은 아니지만 하여튼 똑같이 일본에서 성공하고 와서 재기를 하고 다시 화려하게 복귀해서 일본에서 재기를 하고 해설자로서 활약을 하고 지금도 잘 살고 있는 김일용 투수 이 두 분의 그런 대조적인 삶을 이렇게 검토했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 프로야구 초창기를 얘기할 때 또 빼놓을 수 없는 팀이 있죠. 해태 타이거즈입니다. 해태 타이거즈. 해태 타이거즈의 전설 같은 얘기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거 굉장히 기대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그러면 삼성 타이거즈, 80년대 삼성 타이거즈. 해태 타이거즈. 죄송합니다. 삼성 라이온즈 해태 타이거즈. 큰일 날 뻔했네. 아유. 우리 삼성 쳐주질 않습니다. 80년대 삼성 그렇긴 해요, 좀. 해태 타이거즈, 80년대 해태 타이거즈 그 전설 같은 이야기를 다음 주에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2015년) 고래 잡으러 갑시다!
2015년 해맞이 행사가 2014년 12월 31일 수요일 오후부터 이튿날 2015년 1월 1일 목요일 오전까지 주문진 앞바다가 눈앞에 펼쳐져 있는 강원도 강릉 청소년 해양수련원에서 열립니다.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 정영진의 불금쇼 생방송 공개방송으로 함께하고 조합원 모두가 해돋이 장관을 함께 바라보며 한 해 희망을 기원하는 시간으로 꾸밉니다. 가족 단위의 참여를 환영하며 푸짐한 먹을거리, 어린이를 위한 특별한 시간도 약속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국민TV 홈페이지 지역협의회 모임 안내 게시판을 참고하세요.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